이제 정보를 구체화시키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것도 일종의 연결이야. 어떤 연결? 1문단에서의 거시적인 구조를 2, 4문단에서 구체화된 정보와 연결시키는 거야. 이것도 1문단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 직전에 나왔던 구평 지문이 트레드밀이거든. 맞지? 그 기억나지? 가상현실 트레드밀. 그 지문 다음에 나왔던 그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좀 짧은 과학 지문이 좀 대세였어. 내가 이 지문에 주목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 구평 때 과학 지문 좀 짧았어. 맞지? 그러니까 유사하게 한번 패턴이 반복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봐봐. 1문단 보자.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대. 이 중 차량의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해서 자동차 그려주고 전후 좌우로 촬영한 영상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량 주위를 360도 상황, 차량 주위 360도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정확히 지금 이 조감도를 말하는 거잖아. 이게 차 주변에 이 상황들을 360도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 이 영상을 만들어서 자,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 이 영상은 운전자에게 제공이 되는데 이 영상을 제공하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한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후술되는 정보들 연결만 해주면 돼. 처음에 어떠한 정보를 촬영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들, 처음에 이제 촬영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지. 주변에 있는 정보들 촬영을 한대. 맞지? 촬영을 한대. 자, 촬영을 하는데 자,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이 카메라에 문제가 있어. 카메라에 문제가 있는데 뭐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서 영상의 중심부는 볼로 가고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휘어지는 현상. 즉, 개꿀. 뭐?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대. 문제. 오케이? 이 문제는 뭐 어떤 거? 왜곡 계수. 맞지? 이 왜곡 계수를 설정을 해가지고, 맞지? 왜곡 계수를 설정해가지고 왜곡을 보정할 수가 있대. 오케이? 이런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 프로블럼 1은 S1과 S2로 해결할 수가 있어. 한편 논의의 전환,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P2. 자, 이거를 어떤 변수? 내부 변수. 이거를 외부 변수. 오케이?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이것도 이러한 문제와 해결책 구조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문제와 해결책 구조로 나와 있겠지. 어때? 여기서 해결책 정보는 바로 밑에서 나와 있듯이, 자,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 실색의 격자판에 비교하면 S2, S1, 그리고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S2.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발생된 외부 변수, 외부 변수에 해당되는 두 번째 문제는 이 문제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이제 줄여보면은 차량 주변에 전후 좌우에 장착된, 맞지? 장치로 촬영한 영상들에는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왜곡이 있대. 내부 왜곡, 외부 변수, 내부 변수. 맞아? 그것들에 대한 각각의 뭐 해결책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문단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세 번째 문단. 자,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문단 들어갈 때 항상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잡고 있던 구조 중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이것만 잘 캐치해 줄 수 있으면 좋아. 영상 촬영했지? 보정을 했지? 왜곡 보정을 했어. 두 번째는 이제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접들에 대응되는 3차원의 실색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이 시점 변환과 동일한 표현이고, 중요한 거는 이 영상들에서 무엇을 제거한다? 원근감을 제거한다. 그 왜 제거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촬영된 영상,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해결책. 그렇게 해서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시점 변환이 끝난 영상에까지 정보가 나왔어.
근데 여기서는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생각을 해봐. 왜곡이 보정된 영상? 이거 뭐 말하는 거야? 시점 변환이 되지 않는 정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의심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말했잖아. 이게 4문단 이하의 글들은 이 내용의 어려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주를 줘가지고 맞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틀을 약간 공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라는 말에서는 시점 변환이 끝나지 않았네 를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2차원 영상으로 만들고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해서 기술할 수 있고 격자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문단에서 말했던 뭐야? 그렇지. 이거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거야. 이거 시점 변환에 관련된 거야.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 시점 변환을 다시 제대로 다 시키고 나면은 뭐가 된다? 그 영향 이 각각의 전후좌우에서 촬영된 영상에서의 각각의 왜곡을 보정을 하고 왜곡을 보정한 그 영상들을 어때? 자, 이러한 식의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던 그 시점 변환에 대한 정보를 맞히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 시점 변환을 마친 영상들을 합성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영상이 된다라는 식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제 니은에서는 시점 변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지. 오케이? 자, 그래서 15번 문제하고 16번 문제를 보면은 자, 니은의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야. 니은의 왜곡이 보정된 영상인데 정보가 위치한 위치상 어때? 시점 변환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니은 밑줄을 친 정보가 왠지 시점 변환이 된 영상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되잖아. 근데 니은도 여전히 어때? 시점 변환이 되지 않은 원근감 효과가 제거되지 않는 영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 여전히 원근감이 어때? 나타나고 있겠지. 자, 그리고 이 그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페이크를 줬지. 생각을 해봐. 이게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야.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이라고. 차의 모습은 어디 있어? 차의 모습 없지.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거야. 여기서는 차량 전진 방향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적어놔야 돼.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데 일부러 어렵게 꼬은 거야. 맞지? 자, 차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차량이 이렇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차량의 앞면에서 그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영상을 이렇게 이제 이 그림으로 제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서 보면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전후 좌우에서 촬영된 영상 위에서 내려다보게끔 영상을 다 왜곡 보정 원근감 효과 제거해서 제공한 영상이 운전자에게 제공한 영상인데 여기서 전방 부분만 보여준 거래. 됐어? 차의 전방 부분에 해당되는 정보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뭐야?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니까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지문의 내용에 따르면 왜곡 보정 다 이루어졌고요. 원근감 효과 다 제거된 영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지금 해당 비교되는 정보들 봐봐. 딱 봐도 지금 A랑 B, P하고 Q를 비교해야 되고 C하고 D를 비교해야 되잖아. 근데 C하고 D는 크기가 같고 얘는 크기가 달라. 맞지? 그럼 이 크기의 크고 다름 이런 것들을 무슨 기준에 의거해서 접근을 해야 될까? 왜곡 보정? 아니야. 왜곡 보정으로 접근하면 안 돼.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는 원근감 효과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애초에 운전자에게 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라는 점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점, 그 원근감, 그 왜곡 보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점 변환이 이루어진 최종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이 운전자 전방에서 나타나는 이 영상은 뭐가 사라진 거야? 원근감이 사라진 거야. 원근감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얘는 어때? 원근감이 사라졌으니까. 원래 원근감이 적용돼 있으면 더 작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는 크게 보인다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네 두 개는 뭐야? 실제 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이기 때문에? 원근감이 제거된 영상이기 때문에.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자, A3 봅시다. A3. 자,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들은 오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푼 A3는 2감 6-2였습니다. 6-2감. 간만에 2감이었죠. A3는 문학 위주로 좀 볼게. 자, 일단 고전시가 먼저 보자. 고전시가. 자, 고전시가. 무조건 24번부터 봐야 되겠지. 보자. 자, 부정발문 가나. 자,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범위는 가나고 부정발문이다. 바로 넘어가 보자. 사대부 관리들에게 유배는 사대부 관리, 시적 대상이든 아니면 화자든 사대부 관리가 화자로 등장하는 작품이구나. 오케이. 자, 유배가 키워드지. 사대부 관리가 겪는 유배가 이제 소재라는 거야. 가나 모두 다 그 적용될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지. 정치 현실과의 단절을 뜻하는 무거운 형벌이었으나 때로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거나. 자, 잘 봐봐. 여기서 첫 번째 A. A는 바로 뭐야? 유배야, 유배. 맞지? A1은 바로 뭐야? 자, 무거운 형벌이었으나 A1은 어때?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 치환해봐.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걸 뭐라고 해, 우리? 그렇지. 성찰. 백성의 삶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백성의 삶을 실감한다. 이거 뭐야? 백성의 삶을 실감. 무조건 바꿔야 돼. 쉬운 표현을 바꿔야 돼. 무조건. 무슨 표현이야? 실감? 응? 이거 깨달으면 안 되지. 그렇지. 실감은 깨달음이 아니야. 실감은 뭐야? 실제로 경험. 즉 뭐야? 체험한다는 거야. 체험. 됐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A는 A1이거나 A2이다. 이거잖아. 거나지, 거나. 정보 섞이는 거 주의해야 돼. 거나니까. 이해돼? 자, 또한 유배지로 향하는 길고 험한 여정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었지만, 이거 뭐야? 지만이지만. 종속적인 정보야. 됐어? 그러면 유배지로 향하는 길고 험한 여정. 유배지로 가는 여정. 자, 판단해야 되는 B는 여정이야. 자, 여정은 무엇이다? B1. 고통이다. 고통스러웠다. 고통스러웠지만 플러스 뭐야? 엔드 정보잖아. 오어 정보가 아니라. 맞지? 낯선 장소를 경험하며 견문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자, 낯선 장소 경험, 견문 확장. 좀 길지? 뭐로 줄일 수가 있을까? 여정은 고통스럽거나 뭘 수도 있다. 줄여봐. 낯선 장소를 경험하며 견문을 확장한다. 줄여봐. 성장? 성장 뭐 나쁘지 않은 시선이에요. 뭘로 줄이면 좋을까?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맞지? 정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거야. 낯선 장소를 경험하며 견문을 확장하는 거.
학습 이런 것들은 그냥 견문을 확장하는 것은 그냥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죠. 경험. 새로운 것의 경험. 낯선 경험. 낯선 경험을 통한 성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표현한 것들로 자 고통스럽거나 낯선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됐다. 그러니까 견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아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야. 맞지? 자 이로 인해서 유배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기행 문학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오케이? 자 됐어.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키워드 연결을 한번 해보자고. 가의 강호의 나그네와 나의 변방의 외로운 몸. 자 이 몸은 무슨 정보로 가야 돼? A 정보로 가야 되겠지. 유배객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 자 정치 현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자 1번 아웃. 자 2번 가의 백성들 통곡은 유배계를 계기로 실감하게 된 백성의 고통. 자 여기서 보면은 고통은 자 가다든 거나니까 두 개가 다 담겨 있을 필요는 없어. 맞지? 하나만 담겨 있어도 돼. 개가족 상하이 조합을 낯선 유배지의 급하게 지형님의 생활상을 드러낸 것이겠군. 오케이. 경험이지 경험. 맞지? 체험이잖아 체험. 자 가의 지난날 헛되이 분서 향기가 조자 섞고 나는 관리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유배지에 돌아보고 삶의 자체를 가다듬는 이라는 태도. 맞지? A1, A2, A1 이렇게 연결이 되지. 거나니까 이렇게 하나씩 써도 된다고. 됐어? 자 4번 나에서 갈 길이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리인지 생각하며 향할 곳에 대한 궁금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 낯선 장소를 경험하며 견문을 확장하는 감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자 봐봐. 우리가 견문을 확장한다 해서 분명히 이거는 체험으로만 한정을 했어. 한정을 하는 게 중요해. 한정을 하는 건데 여기서 감흥이 왜 나와? 맞지? 감흥이 왜 나와? 정서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어. 감흥이라는 말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지. 맞지? 응. 체험 거기서 딱 한정 지어야 되지. 맞지? 자 나에서 그 뭐지? 하면 감흥에 이르러 만세교 긴다리 등의 경관에 주목하는 모습은 자 이 작품이 지닌 기행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이거는 평가원에서 나올 수 없는 선지야. 기행 문학으로서의 성격도 정의를 해줘야 돼. 보기의 판단 준거로서. 이것 또한 배경 지식을 요하잖아. 기행 문학이 그러면 딱 요하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평가원은. 그러니까 이거는 사설이라서 나올 수 있는 선지. 좋지 않은 선지. 이건 아웃. 오케이? 자 그래서 1, 2, 3, 4번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23번 가자. 자 기억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가한 범민을 털어내려. 자 가 작품을 한번 봐야 되겠구나. 한번 보자. 보기를 풀었죠. 유배지에 와서 백성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답을 4번으로 고르고 나서 1, 2, 3번 선택지에 있는 정보들은 작품을 분석하는 절대적 해석의 준거가 되는 거야. 됐어? 앞부분 다 패스할 수 있어. 맞지? 지금 유배지에 왔어. 유배지에 와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단절감 이런 거 인식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야. 백성들의 삶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어때? 지난날에 성찰하고 있는 부분이죠. 맞죠? 보기에서 다 해석을 해줬잖아. 자, 저물녘 문간의 지팡이 짚고 서서 시든풀 망망한 들판을 시름겹게 바라본다. 여기서 이제 정서가 드러나는 방향은 이제 시름겹게. 이 백성들의 삶을 실제로 바라보니까 지난날에 성찰하기도 하면서 어때? 1번 판단을 해보자. 자, 저물녘 문간에 서서 스산한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서 자, 무엇을 본다? 스산한 풍경. 자, 일단 첫 번째 판단해야 되는 정보. 스산한 풍경. 스산하다. 여기서 이제 그 변별력이 있는 단어가 이제 있다면 스산하다겠지. 무슨 뜻이겠어? 스산하다. 무슨 뜻이겠어? 자, 5초 안에 판단이 안 되죠. 이러면 어때? 사전에 찾아서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쓸쓸하고 외롭다. 맞지? 쓸쓸하고 외롭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든풀 망망한 들판, 쓸쓸하고 외로운 배경.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 모습을 자 스산한 풍경이 첫 번째 판단 근거고, 두 번째는 뭐야? 화자가 느끼는 고뇌를 부각한다. 화자가 느끼는, 이거는 판단 범주가 아니야. 맞지? 뭐만 판단하면 돼? 고뇌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이렇게 그냥 딸려오는 표현들은
가지고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야 될 것은 기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스산한 풍경, 고뇌 이거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딱 기억해봐.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런 표현상의 특징이든 내용 일치불일치를 풀 때 우리가 선지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머릿속에 잠시 더 넣어두고 이 작품의 특정 부분을 가가지고 이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지의 정보가 적을수록 좋아. 그리고 심플할수록 좋다고. 알겠어? 스산하다. 최대한 쉬운 단어로 치환하고. 맞지? 화자가 느끼는 고뇌? 이런 표현까지도 필요 없어. 고뇌 이런 식으로. 가장 심플한 단어로 치환을 한 다음에 가장 적은 정보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이 기준이 되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판단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정보의 가지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심플하게 들어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계속 보십시다. 자, 이것도 설명을 해놨죠. 새벽에 출발하는 비까지 오는구나. 갈 길 몇 천리며 온 길이 몇 천리냐. 자, 유배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하늘 같은 높은 곡에 고향을 막아 있고 저승가든 비문가는 오령에 들겠구나. 흩날리는 숲 같은 이제 향할 곳이 어디냐. 어때? 유배지에 가는데 기분이 좋겠어? 그냥 말이 아니겠죠. 맞죠? 초원역 점심 먹고 함흥 가명 들어가니 만세교 긴다리는 심리를 뻗어 있고 무변대에 창망하여 넓은 들에 둘러 있고 무변대해 맞죠? 여기서 뭐 넓은 바다가 이제 끝이 없이 이어져 있으면서 넓은 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자, 2번 선택지 넓은 들 너머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광경을 통해서 공간의 광활함을 드러낸다. 자, 줄여보자. 자, 넓은 들이라는 단어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할 필요가 없고. 자,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광경. 자, 바다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런 것들은 끝없이 펼쳐져 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 바다가 중간에 갈려져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겠어? 특정 어휘의 그 암기 여부를 물어보겠어? 아니야. 그냥 바다만 판단하면 돼. 바다를 바라보며 어때? 광활함을 드러낸다. 자, 이건 어때? 답이 좀 되게 힘든 게 바다의 광활함. 바다는 기본적으로 광활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맞지? 보기에서 어떤 그 해석의 주의점을 요하는 그러한 그 정보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거는 어때? 애초에 판단할 거리도 없고 그냥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자, 고향 생각나면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을 외우니. 시하고 글은 이제 유배지에서 외로움을 달래는 매개체. 수능특강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어. 변방의 외로움, 화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지. 시와 술에 회포를 붙여. 시와 술. 자, 시와 술 화자를 위로하는 매개체겠지.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날 보내다 가을바람에 놀랍게니 변방산에 서리 않네. 어느덧 어때? 이렇게 유배지에서 꿀 빨다 보니까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계절이 변한 거야.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량하고. 자, 맥락 정보를 봐봐. 기러기 처량하고 좀 지금 기러기가 처량하게 보인다는 것은 화자의 정서가 그렇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자연물이 어떠한 특정한 정서, 기러기가 처량하다, 기러기가 슬프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대상이 슬픈 게 아니라 뭐야? 화자의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투영한 거잖아. 이거 감정이입이야. 이런 것들. 자,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의 땅이로다. 북방을 바라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자, 3번. 자신이 있는 곳이 오랑캐 땅과 맞닿은 국경 지역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뭐야? 자신 있는 곳, 현재 화자 위치. 화자 위치는 어때? 오랑캐 땅 주변.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다.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오랑캐 땅이기 때문에 화자 주변의 땅이 오랑캐 땅이다. 끝. 자, 4번. 자, 귀경대를 가마 속에서 보니 높이 아득하여 어찌 오를꼬 하더니 사람이 많이 다녀 길이 반반하여 어렵지 아니하니 인부가 쌍가마를 메고 오르니 올라온 새는 평평하게 좋고. 귀경대 앞에 바다 속에 바위가 있는데 크기도 크고 형용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것이 마치 공교롭게 쪼아 만든 듯하니 그런 이유로 그런 고연으로 자, 귀경대라 하는 듯 싶더이다. 연구란 단어는 없어요. 맞죠? 자, 4번. 바위의 형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지명의 유래에 대한 추측을 드러낸다. 자, 바위 관찰. 판단해야 될 정보. 바위 관찰하는지 여부. 두 번째. 지명 유래. 지명이 생긴 이유. 맞지?
여기 그 고연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이게 바로 유래에 대한 정보잖아. 이게 유래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바위의 형상에 대한 묘사. 오케이, 끝.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서 보시면 날개운 침침하며 이 자세치 아니로도 또 신기하게 봄직하니 일생 보던 기생들이 연하여 소리치며 괴이하다 할 때 내 마음 신기치 어떠하리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외부의 환경에 대한 인물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지. 5번. 기생들이 야당스러운 반응을 못마땅해 하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판단해야 될 정보 뭐야? 화자는 못마땅하다. 못마땅함. 차분하게 풍경에 집중하는 태도. 자, 풍경 집중. 대상에 대해서 못마땅, 풍경 집중. 그럼 대상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어? 아니지. 내 마음 신기치 어떠하리요. 어때? 기생을 못마땅하는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아. 풍경을 보면서 나도 그냥 신기하다고 여기는 거야. 맞지? 여기서 괴이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괴이하다는 것은 이제 기생들의 모습을 이제 그 비유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 나타낸 그 수식어이기 때문에 이건 화자의 정서와는 상관이 없어. 됐어? 자, 여튼지 간에 쉽게 가세요. 쉽게. 머리에 생각이 많고 기준을 많이 들어가면은 문학은 답이 2개 이상밖에 나올 수가 없어. 맞아? 문학에서 답을 좁히기 위한 훈련을 여러분들 추석 때 이제 엔젤을 드릴 거야. 맞지? 엔젤을 드리면서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그 정답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생각을 해주면서, 그리고 또 오늘 피드백 시간 조금 준비가 된 친구들은 오늘 꼭 받고 가세요. 본인이 준비가 안 됐다 하면은 받지 마시고, 이번 주 과제 드린 걸 충분히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 주 피드백 받으셔도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건 뭐냐면, 내가 준 과제 있잖아. A 시리즈 풀면서 내가 이거 지금 반복적으로 틀리는 유형들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볼 질문이 지금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럼 준비가 안 된 거야. 질문하지 마 그러면. 알겠어? 질문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뭘 답변을 해주냐. 안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거야. 적어도 선생님 저는 뭐 단어 문제가 계속 틀려요. 선생님 근데 저는 뭐 이런 특정 문제가 자꾸 정답률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본인이 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 귀납적으로 관찰된 바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기의 약점이 메타인지가 적어도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 부분에 딱 질문해야지 내가 딱 정확한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막연한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질문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알겠어? 그래서 자,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막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으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번 주에 주는 문제까지 풀고 나서 다음 주에 피드백 받으세요. 알겠죠? 저 어디 도망 안 갑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독서보다는 기대 정답률이 높아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문학 문제 좀 많이 드리는 거니까 연계되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자, 오케이. 26번 문제하고 23번은 패스할게요. 알겠죠? 자, 현대시로 갑시다. 자, 22번. 자, 이거 그냥 임의로 질문해 볼게. 22번. 자, 태희야, 22번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일단 이제 이 문제에만 딱 집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번에 다 봐. 자연현상을 통해 이거는 뭐 자연현상, 계절적 배경, 자연현상.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통해서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계절적 배경은 자연현상에서 드러나. 맞지? 당연한 거잖아. 뭐 이때 당시 뭐 수온계 온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겠어? 아니잖아. 눈이 온다거나 꽃이 핀다거나 뭐. 그러니까 이건 판단 범주가 아니야. 계절적 배경이 드러난다. 이게 판단 범주겠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거야. 당연한 표현은 버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고 심플하게 바꾸는 데에만 집중을 해. 뭐 여튼지 간에 그거는 아까 말했던 거고. 자, 이거 한 번에 이걸 1번 판단하는데 가나다 한 번에 다 봐야 돼. 뭐부터? 쉬운 거? 쉬운 게 기준이 뭐야? 보기에 나온 게 쉬운 거야? 짧은 거 무조건 짧은 거라고. 알겠어? 쉽고 어렵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없어. 짧은 게 쉬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쉽다는 것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이러한 실용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야. 북청가 알지? 북청가 우리 몇 번 했잖아. 맞아? 유배지, 기생이랑 꽁냥꽁냥, 정신 못 차려, 막 군산월, 술 마셔. 알지? 근데 알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짧은 거 위주로 가야 된다고. 이번에 구평 때도 시조 여러 개 나왔잖아. 그 뭐냐? 화전가, 연시조, 짧은 그 시조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나왔잖아. 공통점 묻는 문제 뭐 기준으로 갔었어야 돼? 마지막 작품 기준으로 갔었어야 된다고. 가가 연계였지만. 맞지? 3줄만 보고 판단하면 되잖아. 무조건 짧은 거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짧은 거 기준인 가를 기준으로 먼저 소팅하고 그 다음에는 뭐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연계로 가야 되겠지. 수필로 가냐 연계로 가냐 해서는 연계.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피지컬로 푸는 문제 아니야. 이거는 전략적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알겠지? 이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시간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알겠지? 절대 잊지 마. 접근하는 방법을. 한 대씩 갑시다. 자, 오늘 안 푼 문제들 그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도 진행한다고 했어요. 맞죠? 자, 문제풀이에 대한 피드백 오늘 조교쌤이랑 접근하시면 되고, 저는 오늘 한 3시까지 빡세게 하고 하산을 할 겁니다. 지금 몇 시야? 근데 11시 14분. 다행이다. 자,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나에 대한 정보만 다 들어가 있네요. 아무래도 가가 무슨 작품이냐? 이육사 작품이다 보니까 이육사 작품은 뭐 특히 제시를 하지 않았네요. 자, 죽음의 의미를 사용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사막이란 상징적 공간과 결합하여 그려낸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삶과 죽음의 의미. 자, 삶과 죽음의 의미가 이제 키워드. 삶과 죽음의 의미. 자, 그것을 탐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사막이라는 상상적 공간과 결부하여. 자, 사막이라는 공간에서 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따진대. 맞지? 자, 나머지는 뭐야? 판단 불필요한 정보. 맞지? 그러니까 사막이라는 공간에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탐구한다. 상상적 공간에. 시의 제목을 고려할 때 시 제목 한번 쓱 봐주시고 온 다음에, 시인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가,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나왔으니까 판단 불필요해. 맞지? 자, 이 키워드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시도가 언제나 유한성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유한성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유한성의 한계. 자, 유한성의 한계는 판단을 해야 돼?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을까? 아니면 바꿔야 돼? 판단 불필요하면 제거하면 되고, 이거를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돼. 그러면 유한성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야, 익숙하지 않은 단어야? 뭐 이건 개인차가 있겠죠. 근데 그 유한성의 한계는 늘 이런 류의 작품에서 같이 약간 좀 세트로 언급되는 키워드야. 인간은 늘 뭐일 수밖에 없어? 유한할 수밖에 없지. 인간이 유한하다는 건 바로 뭐야? 그렇지. 인간은 늘 봐봐, 이 삶과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 인간은 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존재야. 언제든 우리는 죽을 수가 있다고.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저는 그 뭐지? 배우 저희 집안 사람이죠. 차인표 배우 아세요? 한 번쯤 들어봤죠? 그 분노의 양치지. 분노의 양치지. 그거 아세요? 그 차 씨는 종가가 하나여가지고 다 친척입니다. 다 먼 친척이에요. 진짜 다 먼 친척이에요.
그래서 전 차씨를 보면 되게 반갑고 이런 게 있어. 아무튼 간에 그냥 날 모르겠지 당연히. 맞지?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근데 차인표 배우가 한 말 중에서 저는 가장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게 그런다는 거야. 차인표 배우는 그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창밖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대. 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대. 그래가지고 나는 뭐야, 이 사람이 약간 좀 회의주의자인가?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근데 이야기는 정반대인 거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은 오늘의 할 일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 맞지? 오늘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족과의 외식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오늘 할 일과 만나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거야. 왜? 오늘이 어떠한 식으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과 결부시키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똑같은 그 일상을 살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일부러 뭐 내가 아무리 감정이 상하거나 이러더라도 굳이 마지막 인상을 나쁘게 남길 필요가 없잖아. 맞지? 여유 있게 그 사람들을 대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게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으니까 어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라는 거야. 난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약간 좀 감화된 부분이 있어요. 아, 진짜 오늘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보면서 자, 근데 난 실제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 왜? 진짜 죽겠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좀 다른 결이긴 한데, 근데 여튼지 간에 그러한 삶의 자세는 정말 약간 좀 보고 배울 만한 것 같아. 맞지? 물론 어린 너희들에게는 와닿지는 않을 거야. 맞지? 어린 너희들에게는 와닿지 않은데 어느 정도 약간 좀 나이 같은 나한테는 좀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각인이 되더라고. 여튼지 간에 인간들 유한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때? 판단 범주 아웃이야. 이건 판단할 필요가 없어. 자, 중요한 거는 삶과 죽음의 의미는 어때?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즉 삶과 죽음의 의미는 찾을 수 있다 없다? 찾을 수 없다라는 거야. 맞아? 주제의식이 그거래. 됐어? 자, 그러나 한편으로 시인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색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자, 삶과 죽음의 의미는 어때?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시도는 계속 이어짐. 됐어? 됐어? 이 정도. 자, 범주 아웃인 선택지 바로 보죠. 범주 아웃. 범주 아웃은 삶과 의미는 찾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하지만 시도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잖아. 나는 무조건 나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할 거야. 하지만 그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로 귀결되는 건 아니죠. 너무 좀 폭력적인 예신가요? 그렇지. 언젠가는 삶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 정보의 방향성이 다르잖아. 계속 시도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지만 시도 끝에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게 판단 가능한데 그 정보가 없잖아. 교묘하게 이제 섞었죠. 자, 오케이.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맞지? 삶의 의미는 찾을 수가 없어. 삶과 죽음의 의미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 정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인간 존재의 존재 목적은 바로 뭐야? 그것을 계속 의미를 탐구하고 그러한 탐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 존재의 의미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계속 비네. 자, 여튼지 간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2번 절정에 관련된 문제죠.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시인이 마주한 가혹한 시련과 이에 굴하지 않는 저항의식을 형성한 작품이다. 자, 가혹한 시련. 자, 가혹한 시련 판단 기준이 되는 단어. 가혹한 시련, 그 다음에 저항의식. 오케이? 시련과 저항.
화자는 억압이 극단으로 치닫아 어떠한 응전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자 무슨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실현 속에서도 오케이 판단할 정보 없어. 자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 성찰을 통해서 외부의 실현 속에서 성찰을 통해서 실현을 넘어서고자 한다. 자 보자. 시력은 그 엄청난 시련이 가해져. 그런데도 성찰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시는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예감하는 희망. 됐어? 시련, 저항의식, 성찰, 희망. 오케이? 자,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네. 됐어? 자, 채찍의 갈겨. 시련의 상황. 맞죠? 채찍 맞아 보셨어요? 채찍이 상기시키는 자 그러한 폭력적인 이미지, 시련과 고난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죠. 일제 탄압 맞지? 그만은 1년의 마침내를 이어받아 현실의 억압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는 시인의 의식을 보여주고 있군. 이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표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표현. 자, 1연에 그만은 마침내를 받으면서 맞지? 마침내를 받으면서 자, 현실의 억압이 극단에 치달았다는 인식의 의식을 보여주는 거고. 자, 현실의 인식이 극단에 치달았다는 것은 서리빨 칼날진 그 위. 그렇지. 칼 끝에 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탄압이 극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이 석현아. 아이씨. 졸리면은 영상 들으세요. 맞죠? 졸리면은 영상 들으세요. 요즘에 제가 뭐 수업 빠지고 영상 듣는다고 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저는 그 마음 이해가요. 막 마음 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할 거 많고 내 말이 귀에 안 들어올 거야. 맞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 맞지? 그래가지고 지금 영상으로만 듣고 있는 친구들인데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맞죠? 뭐라고 하지 않아요. 피곤하면은 영상 들으세요. 피곤하면은. 알겠어? 굳이 와가지고 이렇게 졸지 마시고. 알겠지? 자, 어차피 자료만 잘 수령해 나가고 이러면 돼. 알겠어? 자,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 다 이제 말했지만 여기 탄압 볼 수가 있고 이제 3번. 3년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와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에 담겨 있는 상황의 대비를 통해서 현실의 좌절한 내면과 좌절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 현실의 인식을 함께 드러내고 있군. 자, 봐봐. 여기서는 이 문제는 이제 구평의 경향을 반영을 했어. 구평의 그 문제를 겨냥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연계 작품에서 특정한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구평에서도 이제 박목월의 경사라는 작품에서 이제 보기 해석 문제에 관련된 키워드가 되는 시구가 뭐였어?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라는 시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였잖아.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라는 시구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뭐였어? 길,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 자갈, 시련과 고난, 빛났다. 자, 인생을 살아보니 지금껏 그 나를 힘들게 했던 시련과 고난 또한 어때? 나를 성장하게 해준 원동력이었다라는 개성적 인식이 드러나는 시구였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계 작품에서는 자,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시구에 대한 의미를 물어보는 식으로 구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감은 그 지점을 정확히 잘 짚었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한 출제 포인트가 있어. 그렇다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시구는 정확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어때? 보통 항복을 한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갑자기 잘 저항을 하다가 갑자기 항복을 한다고? 어디다 항복을 해야 되나? 아니지. 여기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 의지야, 의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 왜냐면 봐봐. 하늘이라는 구원자적인 존재도 이미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무엇을 할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황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것은 맞지? 구원받을 곳이 없는 처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동시에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표현은 이걸 저항정신으로 이제 이해를 해보자면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이거를 약간 서리적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어디다 무릎 꿇어야 되나? 내가 무릎 꿇을 곳은 없다라는 인식이야. 맞지? 즉 뭐야? 그렇지.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거 수능 완성에서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했거든. 오케이? 자, 현실에 좌절하는 내면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때? 현실에 좌절한 내면과 그리고 그러한 결의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자,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맞지? 결국에는 어떠한 식의 키워드, 굴복하지 않는 자세의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라는 것은 현실에 대한 체념적 수용, 이걸로 귀결시키는 정보는 옳지 않다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구원받을 곳이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렇지만 굴복하지 않는 자세라고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돼. 알겠어? 봐봐. 이러한 식의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시구들, 이런 것들 위주로 남은 연계 소문 작품들을 정리를 해나갈 거야. 자, 30이라고 33 패스할게요. 알겠죠? 자, 현대시 보겠습니다. 자, 현대시 볼 건데 얘들아, 일단은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자료를 배부할게. 자, first. 자, 문학 엔제입니다. 자, 문학 엔제고 이번 주에 제공되는 게 수능 특강 엔제야. 오케이? 수능 특강 엔제. 수능 특강 엔제고 다음 주에는 수능 완성 엔제가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자, 영상 듣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제가 이거 오늘 배부된 그 과제를 칠판에 써놓을 테니까 이 과제를 제 자리 옆에 그 책상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챙겨가지고 수령해 가세요. 알겠죠? 이제 야, 결석생이 지금 몇 명이야? 10명 넘어. 아, 그래요? 잠깐만. 자, 지금 이 나눠드린 자료는 엔제 해설입니다. 엔제 사이에 끼워두시면 돼요. 엔제 사이에 끼워두세요. 이제 사이에 끼워두시고. 자, 지금 이 시기에 다니는 학원은 자료 수령이 되게 크니까 수업을 빠지더라도 꼭 무엇은 수령해라? 자료는 반드시 수령을 해라. 알겠어? 당연한 소리지만. 자, 그 다음에 사설. 자, 사설 A4. 자, 이투스 겁니다. 상상. 그 사설도 하나 그 특정 유형만 푸는 게 아니라 좀 균형, 그러니까 여러 개를 그 섞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막 이감만 풀거나 시대인지 것만 풀거나 이런 편향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설의 기조가 있어. 해당 사설 모의고사들만의 그 기조가 있는데 너무 한 사설만 조지면 어때? 그 사설 모의고사 문제풀이 패턴에 편향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지금 나 A4 드렸죠. A4 정해입니다. A4 정해. A4 정해. A 시리즈는
A 시리즈는 65분 잡고 푸시면 됩니다. 65분. 알겠죠? A4 재준아 진짜 미안한데 그 내 책상 옆에 보면은 A5가 쌓여져 있어. A5 수십 개 있거든. 그거 싹 다 갖고 올 수 있겠어? A5. 자,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주간지. 자, 화장러. 인쇄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 작은데 조금 작게 인쇄가 됐는데 작으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잖아. 이 그 장원영 마인드로 갑시다. 자, 그거는 화장러지. 넘겨. 자기 거 아니면 넘겨. 됐고. 오케이. 잠깐 갖고 있어. 옆에다. 따로 소팅해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B4. 자, B 시리즈. 자, 기출 시리즈입니다. 평가한 거 그 밸런스 맞추라고 했어요. 수빈아, 그 한 개 그 재준이 자리 하나 놔줘. 저 받았죠. A4 받았고, 저 받았고. 자, 지금 재준이가 A5 갖고 올 거예요. A5 정해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A5는 시대인재 9월 모의고사입니다. 시대인재 9월 모의고사. Great. 자, A5. 자, 됐죠? 아유, 엄매를 안 갖고 왔네. 자, 이렇게 다 갖고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빼먹었네. 자, 엄매러만 수업 끝나고 바로 교무실 오셔가지고 엄매러만 자료 주간지 수령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엄매 조사한 거 언제 주냐고? 그거는 제가 뽑아놓고 조교쌤한테 맡기고 갈게요. 알겠죠? 뽑아놓고 조교쌤한테 맡기고 갈 테니까 그 뭐지? 조교쌤이 오늘 아마 5시 반까지 있을 거야. 조교쌤 맨날 있는 질답실 있지? 4번 질답실. 거기에다 내가 그 맡겨놓고 갈 거거든. 그래서 엄매러들은 아까 그 신청한 엔제 있죠? 엔제. 그거 그 질답실 4번에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3시 30분 이후에 그 질답실 4번 가셔가지고 그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화작 정의 안 줬어? 화작 정의 아예 못 받았어? 엔제 답지로 줬어?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언제 다 나눠주냐 이거. 언젠간 다 나눠주겠지. 맞지? 자, 인재답지 그거 맞아. 인재답지. 이거 하나 더. 맞아. 이게 화작 인재답지. 맞아. 거기 끼워 넣으면 돼. 됐어? 자, 비포답지는 기출이라서 이거는 뭐 제가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비포는. 화작. 정신이 없다. 자, 자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잘 정리하시고. 화작을 아예 못 받았다. 주간지를. 오케이. 이거 남은 거? 오케이, 땡큐. 오케이. 자, 다들 마지막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차임표가 있냐? 자, 오늘 10월 4일. 자, 공지사항에도 이제 올리겠지만 10월 4일. 자, 공지사항 다음 주 수업 다음 주 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업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업은 없고, 그날 이제 학원에 오는 몇몇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재정관 해가지고 한 5명 이하로 아이들만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자, 연계 작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알겠죠? 영상만 제공합니다. 수요일 수업은 없고. 자, 두 번째, 자, 과제 목록을 보면은 A4 시리즈 문제와 해설, 그 다음에 A5 문제와 해설, 그 다음에 B4는 문제만, 그 다음에 추석 특강 문학 엔제 문제랑 해설.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문제랑 정해. 자, 지금 오프라인 반에서는 화장만 받으신 게 맞고 언매는 끝나고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그 언매는 플러스 알파 오늘 3시 반 이후에 4번 집답실에서 아까 신청한 그거 가져가시라. 알겠어? 자, 자기가 그 신청한 것만 오늘 받아가세요. 좀 추가적으로 더 신청하지 마시고 섞이니까. 알겠지? 자기가 신청한 것만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오케이. 그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합시다. 자, 현대시 봅시다. 현대시. 아마 다음 주 영상에 현대시 마무리하고 고전시가도 좀 하지 않을까. 거의 마무리에 준하듯이 좀 정리하지 않을까. 최대한 좀 많이 뺄 거예요. 자, 봅시다. 남옥했고, 병원했고, 김현숙 눈물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딱 김현숙 눈물부터죠.
네? 고마워. 고마워. 자, 김현숙 눈물 하겠습니다. 자, 김현승의 눈물. 자, 화자 대상 정서 태도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화자 대상 정서 태도. 자, 한 번쯤 봅시다. 여기에 해제 부분 있죠. 해제 부분. 신은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잃고 그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신의 의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마치 뭐와 같아요? 시적 상황이. 화자가 처한, 그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작품과 유사하죠? 비에, 그렇지. 불사조. 맞아. 그렇지. 정지용의 불사조의 작품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감정의 절제에 형광펜 쳐주시고, 감정의 절제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신의 섭리에 따라 자기의 슬픔을 승화하고, 슬픔 승화 형광펜. 자, 순결하고 순수한 삶을 담담하게 따르고자 하는 순종적인 태도, 여기 형광펜. 감정의 절제, 슬픔의 승화, 그리고 순종적인 태도. 맞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신의 섭리이다 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정지용 시인에서의 불사조는 이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맞아? 이제 평생 극복할 수 없는 그 체념적 슬픔으로 수용 이해하는 식의 발상이 드러나. 근데 여기서는 그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의 감정을 최대한 절제시키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의 의도이자 섭리이다 라는 식의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승화하는 그러한 식의 그 슬픔 극복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거야. 좀 차이점이 있죠. 맞나요? 자, 화자는 나. 일반적으로 화자는 나인데 여기선 화자는 별로 할 만한 대상은 아니죠.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눈물의 의미는 자, 자신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바로 뭐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떨어뜨리는 그 눈물을 이제 원관념 삼아가지고 모든 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관념으로 보조관념으로 덧대어서 이 눈물의 의미를 확장해서 이제 의미를 진행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 눈물은 표면적으로는 어때? 그렇지.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는 건데. 자식을 잃은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는 거지. 근데 이게 슬픔이 대놓고 드러나지 않아.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게 포인트잖아. 이런 것들이 이 화자의 슬픔이라는 이 원관념을 다양한 보조관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 그 첫 번째 보조관념 바로야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 맞아? 작은 생명, 그 다음에 나의 전체. 나의 온몸, 맞지? 나의 그 온 부분. 작은 생명, 내 눈물은 옥토에, 이 땅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자 나의 모든 것이며, 그리고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닌 것들.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닌 것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해봐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녀는 내가 가장 나중에 지니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이런 식의 문학적인 수사법의 의미는 바로 뭐겠어? 그녀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인식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장 나중에 지녔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맞아? 마지막으로 지니고 있는 뭐 그런 의미겠지. 자,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이라는 것은 여기서 당신은 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이 신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야.
자, 보통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 꽃이 시들어야 돼. 맞아? 그 꽃이 시들게 하고 꽃이 시들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는 것 또한 신의 섭리지. 그러한 신의 섭리, 그 자연의 섭리는 신의 섭리이고 그 신의 섭리에 따라서 자, 아유, 나도 진짜 열심히 산다. 자, 나무의 꽃이 시들고 난 이후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신의 섭리이자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신은 나에게 웃음이라는 자식이라는 행복을 준 이후에 자식이 죽고 난 뒤에 겪게 되는 그 슬픔 또한 자연스럽게 겪게 하신다라고 자, 자기의 어떤 슬픔을 최대한 정제해서 그 절제해서 말을 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화자의 슬픔을 의미하는 이 눈물이라는 원관념은 자, 어떻게 확장되고 있다? 다양한 보조관념으로 지니고 있지, 나타나고 있지, 맞지? 지금 화자의 절제된 감정이자 그리고 신의 섭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늠도 되지 않죠? 맞죠? 얼마나 많은 내적 담금질의 시간이 있어야지 이러한 식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는 감히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튼지 간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관조적 태도가 설정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관조적 태도. 맞지? 관조적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격정적으로 토로한 게 아니라 되게 담담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잖아. 이 눈물의 의미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관조적이라는 말이 그 성립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관조적 태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표현상의 특징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의 유무부터 먼저 볼게요.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서술어 부분을 보니까 여기서 보면 서술어 부분의 반복은 딱히 없고 맞지? 이쁜 자, 이쁜 자, 반복적인 요소는 특정 시행, 특정 시어, 명사의 종결로 명사형 종결. 자, 특정 시행에서 특정 그 명사형으로 종결되는 이 표현이 좀 반복되고 있죠. 이쁜. 자, 이 표현은 자, 단정적인 어조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이 단정적인 어조라는 것은 이 단정적 어조로 반복하는 것은 자, 자기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비유적 표현. 자, 비유적 표현 통해서 자, 상징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물은 상징의 의미가 아니에요.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 눈물의 의미는 이 시의 맥락 안에서만 설정이 되기 때문에. 맞지? 외부 맥락에 그러니까 눈물에 대한 의미가 외부 맥락에서 가져온 거라고 한다면 상징이겠지. 별을 희망으로 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여기선 상징이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로만 자, 나타내고 있어. 비유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 눈물의 의미를 눈물은 이제 특정 시어의 의미죠. 특정 시어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연과 5연을 보시면
4연과 5연을 보시면 일종의 뭐 유추적 발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4연하고 5연을 보면 맞지 얘들아? 아름다운 나무, 그러니까 나무의 꽃이 시들면 열매를 맺듯이 신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슬픔 또한 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름다운 꽃, 그 나무의 꽃은 여기에 화자의 기쁨에 대응되는 거고, 맞지? 그 시든다는 것은 바로 뭐야? 눈물과 대응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은 뭐에 대응되는 걸까? 그렇지. 화자에 있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나무의 꽃에 대응되는 웃음의 순간 이후에 자, 시듬의 순간은 눈물인 거잖아. 그럼 무슨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거야? 열매라는, 맞지? 그 이후에 내적 깨달음의 결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맞아? 아, 신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줌으로써 이 열매를 맺는 삶에서의 어떠한 내적 깨달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려는 의도이겠구나 라는 식의 종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게 포인트야. 어쩔 수가 없어. 이 시의 시인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맞지? 그렇게 이해를 해봐야 돼.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세하게 해설을 해놓긴 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와 동일시 여기고, 맞지? 자연현상을 신의 섭리와 동일시 여기고 이것을 화자가 처한 처지로 드러내고 있으니까, 맞지? 이 과정에서 뭐가 쓰였다? 유추적 발상이 쓰였다라는 거야. 오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무지 어려운 작품일 수가 있고요. 맞죠?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뭐 그냥 가볍게 한두 줄로 정리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이 작품은 종교적 색채가 좀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딱 그 범주, 이 정도만 딱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깁시다. 어휴, 너덜너덜. 아, 지우개를 좀 갖고 올 걸 그랬다. 맞지? 썼던 거 써야 되겠네. 이번 추석 때 다들 어디 갈 계획이 있나요? 뭐 친척집 가시는 분 있나요? 친척집 간다. 자, 친척집 가거나 아니면 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오실 수도 있죠. 자기 집으로. 맞지? 어떤지 간에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음식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 항상 매년 그랬어. 매년 이 설 지나고 나서 이 장염을 호소하는 친구들의 결석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이제 내가 겪었다 보니까 너희들은 좀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전 같은 거 많이 부쳐 먹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친척집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필연적으로 그 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그 가정식 그 식탁의 반찬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할머니 집에서 갖고 온 거야. 민경아 많이 먹어 이러면서 먹겠지. 최소한 한 점이라도 먹어. 알겠어? 근데 너무 많이 먹지 마. 알겠지?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기름진 거 최대한 많이 피해야 돼. 지금 극도로 신체가 이제 피곤하고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름진 음식이 바로 이제 장염 증세랑 이런 걸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먹는 거, 기름진 거, 알겠어? 적당히 드세요. 알겠죠? 적당히 드시고, 그리고 이 연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이제 아침 일찍 막 루틴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휴식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너희들이 생각보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10시까지 빡세게 모의고사 풀고 뭐 이것저것 인강도 듣고 많이 할 거거든? 맞지?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더 많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러니까 주말에 거의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이러잖아. 근데 너희들은 강의 들을 때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모의고사 풀 때 혼자 공부할 때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고 생각해? 당연히 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들이 온전히 하루를 자습을 해가지고 자습을 투자해가지고 체력 소모를 해본 그 기억이 많지가 않을 거야. 그렇게. 근데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자습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은 진짜 체력적인 소모가 엄청 심하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연휴 기간 때는 한 8시, 그냥 9시까지 좀 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늦지막하게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루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맞지? 이렇게 긴 연휴 기간들은 차라리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쉬고 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공부를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제 10시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막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몰아붙이지 말라 이거야. 몸은 퍼져. 알겠어? 계속 피곤한 상태로 막 4시간, 5시간 자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막 졸려 죽겠는데 막 4점짜리 수학 문제 풀리겠냐? 안 풀려. 맞아? 30분, 뭐 10분이면 풀 문제를 막 30분, 40분 잡고 있다가 안 풀려가지고 막 커피 때려박다가 이제 또 그 다음날 그날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더불어서 아침에 좀 주무시고 조금 늦지막히 나가가지고 공부를 해도 괜찮다. 알겠지? 자, 김준수의 강우 보겠습니다. 자, 강우도 봅시다. 자, 반백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는 화자의 슬픔을 어때? 드러내는 작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특히 아내와 함께했던 일상의 모습 속에서 아내가 부재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 아내의 부재. 자, 아내의 부재의 형광펜 쳐주시고. 자, 대상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 그리움과 슬픔 형광펜 쳐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양한 심상. 자, 다양한 심상의 형광펜. 오케이. 자, 이게 끝이야. 오케이. 자, 시적 제목인 강우는 내리는 비야. 내리는 비. 맞아? 거세게 내리는 비인데 이 강우라는 것은 작품의 배경에 해당되는 소재야. 무슨 배경일까? 강우는 무슨 배경?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무슨 배경일까? 시에서 작용하는 배경은 시 공간적 배경 외에 무슨 배경도 있을까요? 어떤 배경도 있을 것 같아? 심리적 배경도 있어요. 심리적 배경.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배경은 심리적 배경이야. 됐어? 그러니까 심리적 배경이 잘 등장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심리적 배경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 19년도 수능인가 그때 이제 9월 평가원에서 이제 최명익의 비 오는 길이라는 소설이 출제된 바 있었어요. 맞아? 그 비 오는 길에서의 그 최명익의 비 오는 길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하숙집에 가는 명일의 내면이 제시되어 있는 그 소설인데 거기서 추적추적 내리는 비는 어때? 명일의 어떤 심리적 상황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튼지 간에 이 배경이 단순 시공간적 배경뿐만 아니라 이런 심리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 김춘수의 강우는 그렇다라는 거야. 내리는 비는 화자의 어떤 슬픈 심정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배경이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은 누구겠어? 아내겠어. 부재하는 문법적으로 올바른가? 한은 아니지. 부재하는 과거로 써야 되잖아. 부재한 아내. 부재하는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해. 맞지? 자, 부재한 아내. 자, 부재한 아내 이렇게 가야 되겠지. 부재한 아내. 자, 지금 부재한 아내를 시적 대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부재한 아내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계속 부르고 있어. 맞지? 근데 그 아내를 부르는데 자, 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 대상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전과 후로 바뀌어. 전과 후로 바뀐다는 것은 태도 변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다? 시상의 전환이 있다는 거야, 얘들아. 맞지? 자, 여기서 보면은 부재한 아내를 평상시와 같이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아내를 불러. 맞지? 근데 이 여기에서는 어때?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대상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아. 아내가 죽어서 내 곁에 없다라는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맞지? 근데 여기서 딱 슬러시 그어주시고 여기 아니 인식,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는 부분. 처음에는 어때? 아내의 부재를 인정하지 못했어. 그래서 계속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이 사람이 어디 갔나 계속 아내를 찾는 거야. 그러다가 어때? 시상의 전환이 나타나서 자, 아내의 부재를 인정을 해.
인정을 해. 아내 부재를 인식하는 태도가 나타나. 아내 부재를 인정하지 못했지만 어때? 아내의 부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해. 오케이? 인식하고 그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인식하니까 현실에 대해서 어때? 아내가 그래도 살아올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중간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건 메인 정서라고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내리는 비와 함께 아내의 죽음을 체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로 작품이 마무리가 돼. 됐어? 자, 오케이.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시상의 전환이 나타난다. 시상의 전환. 자, 반복된 요소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반복된 요소. 자, 비교되기 좋은 정보인 반복된 요소. 자, 서술어부터 볼까요? 온다, 없다, 뭐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자, 뭐로 봐야 돼? 그렇지. 통사구조의 반복. 어디로 갔나라는 통사구조의 반복은 맞지? 여전히 무슨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는 방면으로 정보가 귀결이 되겠죠.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 이런 썸띵으로 이제 무조건 묻겠죠. 오케이? 어디로 갔나. 자, 그리고 또 자, 아닌가 보다, 온다, 들린다 이런 식의 무엇도 강조할 수 있어. 그렇지. 현재형 어미. 현재형 진술이 강조될 수가 있어. 맞지? 자, 현재형 진술의 반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무엇으로 가야 돼? 생동감, 현장감? 이런 타기보다는 어때?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야 돼. 현재의 정서. 이 정서를 부각해야 돼. 현재 아내의 부재에 대해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을 강조하고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상황을 강조하고 정서를 강조하는 거야. 맞지? 자, 정서 부각 플러스 상황 강조. 지금 현재 아내가 부재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거기에 거기에서 후술되는 그 정서가 강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어둠하고 피 묶어주신 다음에 3번 어둠하고 피. 죄송해요 이거 2번으로 가야죠. 죄송해요. 어둠과 피 2번 해주시고, 이 두 어둠하고 피는 화자의 심리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여기는 상징적이 돼. 심리적 배경이 상징적 소재로 드러나고 있어. 그러니까 상징의 의미로 보자면 상징은 어때? 뻔한 의미로 해석이 돼야지 상징이야. 어둠 부정으로 해석되면 상징이야. 어둠이 부정으로 해석되면 상징이라고. 자, 비가 슬픔으로 해석되면 상징이야. 맞지? 뻔하잖아. 이 어둠과 비는 맞지? 화자의 그 대상을 이룬 화자의 슬픔과 이 약간 우울함을 드러내는 상징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심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면은 자, 어떤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 넙치, 지짐이, 압사한 냄새. 그러니까 이미지가 단순히 개별적인 청각, 시각, 후각 이것만 나열되고 있느냐, 아니면 뭐 공감각적인 심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일단은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청각 맞지? 이런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 정리 안 하더라도 빛발 이런 거 시각이겠지.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주로 나타나고 있고, 자, 뭐는 없다? 공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감각의 전이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맞지? 이거는 그냥 단정적으로 판단해도 돼. 됐어?
자, 여기서 보면은 인식의 전환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 어디로 갔나 해서 왜 말이 없나에는 자, 여기서는 부분적 인식의 변화 과정이 조금씩 제시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사설에서 풀었던 그 진술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나 해서 왜 말이 없나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작품의 전체적인 시상의 전환은 아니부터 나타나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한데 그 아니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조금씩 화자의 정선 조금씩 그 변화가 그러니까 그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해. 맞지? 그렇게 서술을 하더라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니? 뭐야 진짜 없나? 이런 식으로. 맞지? 자,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몇 시야? 18분이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9번부터 해가지고 아마 현대시 남은 부분 있죠. 현대시 남은 부분은 이번 주 영상으로 다 끝낼 겁니다. 현대시 남은 부분은 무조건 다음 주에 영상으로 끝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업에서는 이제 고전 시가가 이어질 거니까 남은 현대시 부분들은 영상 제공할 테니까 그 영상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언매러 플러스 지금 자료 추가적으로 그 수령하실 분 있죠? 건우. 뭐 어제 좀 요청했잖아. 맞지? 자, 그런 친구들 저 따라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 자습실 돌아가 드시든지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끝. 자, 꺼줘.